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재미있는 코너 역시나 박정호 시간. 오늘은 저 이진우 기자가 오랜만에 또 출동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아, 오십시오. 예. 아유, 원조 역시나 박정호의 진행자분께서 이렇게 네, 와주셔서 이제 뭐 손에 영광입니다. 잡히는 경제는 뭐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됐어요. 또 이런 식으로 또 네. 몰아가시고. 너무해. 자, 오늘은 예. 오랜만에 유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네. 이게 뭐 처음에는 금방 끝날 전쟁 같더니 이게 몇 년씩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도 잘 안 끝날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이 길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유럽 경제나 유럽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크다. 우리 이제 이걸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네. 뭘 좀 고민해 시작해 봐야 돼요. 이 동네에서는. 네. 일단 제일 먼저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요. 음. 이 러우 전쟁이 유럽에 가져올 파장이 그리고 지금 가져왔던 벌써 파장이 얼마나 큰지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만 자꾸 조망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전쟁터가 우크라이나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이벤트는 이번 러우 전쟁인 것 같다. 그렇게요? 예. 왜냐하면요. 지금 유럽의 꼴을 이 형태로 진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충격 요법이 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니었겠습니까? 야, 우리 그렇죠.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럽이 대통합된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EU하고 유로존도 하고 하자.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의 흔적 때문에 이념 체제가 달라져서 러시아와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예. 여기하고의 대결 구도도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려진 구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유럽의 꼴을 만든 건 세계대전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앞으로 유럽의 꼴을 결정하는 건 이 러우 전쟁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전후 그러니까 양차 세계대전 전후로 가장 많은 난민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 각 지역으로 흩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유럽의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정치 구조를 통째로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이 그나마 안락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근저의 가장 막강한 힘을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가 제공해 줬거든요. 에너지요. 그렇죠. 러시아 에너지 덕분에 유럽이 좀 경제 발전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지금 4년 동안 러우 전쟁 4년 동안 원활하지 못했고 앞으로가 또 원활하지 않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이 유럽이 또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유럽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난 난민들이 예. 그 난민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분들은 그냥 잠시 피난하시는 분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또 유럽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병들게만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요번에 좀 이게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를 전부 다 훑어봤는데요. 어떤 국가는 국가가 우리나라도 가끔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인구 감소 때문에 결국 없어질 나라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유럽에서도 그 슬로건을 몇 개 활용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잘못하면 인구 때문에 국가 없어질지도 없어진다. 몰라. 예, 네.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덕분에 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살아났어요. 이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난민의 영향이 굉장히 큰가 보군요. 예. 얼마나 빠져나갔어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네, 처음에 전쟁 일어나자마자 빠져나온 사람은 1,800만 명이 나왔는데요. 와,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다 돌아가실 분들은 가시고, 네, 다시 복귀하시고, 복귀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전 세계도 아닙니다. 사실 유럽이 대부분이니까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490만 명 정도 됩니다. 공식적인 통계가요. 이분들은 당분간 돌아갈 생각이 없어 이네요. 생각해 보니. 그게 약간 국가마다 좀 결이 다른데요. 근데 제 생각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다시는 안 돌아가실 분인 거예요. 갈 거면 벌써 갔겠죠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예, 왜냐하면 벌써 4년이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어디 나라로 어느 만큼 흘러 들어갔는지 예, 예.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독일에 한 110만 명이 공식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와 있다고 지금 추계가 되어 있고요. 폴란드가 99만 명, 체코가 39만 명 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선택지는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근거리의 국가들에 국경 흩어졌어요. 접하는 나라들 그렇죠. 또는 뭐 독일은 직접 국경 접해서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나라니까. 그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많이 수용했던 나라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다음 슬로바키아가 다 각각 25만 명 내외로 수용을 했던 것들을 봤을 때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접 국가로 가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독일, 폴란드가 특히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조금 이례적인 건 아일랜드입니다. 예, 아일랜드는 원거리에 있지만 바다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아예 아일랜드로 넘어갔었던 게 좀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동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예. 이거를 유럽 관련 통계들은 어떻게 집계하냐면요. 자국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집계를 하는데 그렇겠네. 네. 이렇게 집계했었을 때 진짜 단순 숫자로는 독일이 제일 많은 100만 명에 가까운 99만 명 같지만 110만 명이 왔지만 네. 실제 인구 1000명당 우리가 얼마나 수용했느냐를 보면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는 체코입니다. 인구 대비 자기국의 인구 대비.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렇지. 거거든요. 예. 이 체코는 인구 1000명당 36명 정도를 수용해 줬고요. 그다음에 폴란드가 27명, 에스토니아가 26명, 라트비아가 25명, 슬로바키아가 24명 정도 수용해 줬는데 예. 프랑스는 인구 1000명당 0.8명이고요. 프랑스로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간다고는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안 받은 거겠죠? 일단 원거리에서 선호도도 떨어진 것도 있고 멀리도 가야 되고. 그리고 프랑스는 인위적으로 막은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2.8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들을 대부분 받아준 거죠. 난민 받는 게 저희는 오히려 좋아요 하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네. 난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전쟁도 나고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좀 받자라는 취지였다면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들이 너무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통계네요. 그렇죠. 특히 이 부분의 통계에서 굉장히 공분했던 게 바로 독일의 청년들입니다. 독일 청년들.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독일의 지도부들이 이 폴란드와 독일이 이 상황에 대해서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어요. 이 두 나라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다른 나라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독일은 처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이 전쟁, 러우 전쟁 이거 길어봐야 3개월이야. 왜냐하면 러시아 국력 알잖아. 그치.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에 되겠니? 이거 3개월인데 곧 돌아가실 분들이야. 곧 돌아갈 분들인데 고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분들이야. 그런데 이때 우리 독일이 확실히 인심 쓰자. 음. 우리는 양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었던 나라로서 사실 부채 의식이 좀 있죠. 부채의식도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이미지 쇄신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절호의 찬스다 해서 손을 먼저 들었어요. 우리 독일로 오십시오. 네. 네,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처음에는 100만 명이 넘었죠, 당연히. 다시 본국으로 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100만 명이 넘게 수용하셨다가 했다가 지금 110만 명으로 이제 딱 거의 안정적으로 있는데 근데 이게 본인들이 이 난민을 받아주겠다라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죠. 이미지 쇄신도 뭐 솔직히 뭐랄까 셈법을 주판을 튕긴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좋은 일을 한 건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전략 전술에 있어서 오판한 게 있어요. 독일이 기껏해야 3, 4개월 뒤에 갈 거야 다시. 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독일 내부에 있는 내국인에 준하는 복지 제도를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주는 걸로 처리를 한 거예요. 뭔가 받을 때 화끈하게 좀 해드리는 걸 그렇죠. 보여주고 싶었군요. 받을 때 화끈하게 하고 물론 독일 내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사실 나중에 독일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큰 목 얻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거지. 설마 독일이 그냥 인도적인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만 그렇게 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부터 다양합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더 군사 지원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압박도 있었는데. 그렇죠. 독일도 뭐 저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적극적으로 그럼요. 군사 개입은 못하니 예. 뭐 그 미안함을 최대한 난민들에게 풀어드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난민들에게 뭐 혼자 온 성인은 유로로 얼마 드리고 가족 단위는 얼마 드리고 아이에게는 또 얼마 더 주고 야. 이런 걸 다 해서 가구당 뭐 이건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 드려야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테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300만 원에서 근 400만 원 가까이를 지급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 가족에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의료보험이 따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의료보험 체계가 단순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공보험 체계가 있고 사보험 체계가 있는데 공보험 체계는 독일 국민들 오랫동안 독일에서 평생 살면서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은 따로 모아서 풀링을 거기서 해서 의료 시스템과 수가를 계속 조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건 공적 보험에서 대부분 커버가 되고 사보험은 뭐 어쩌다가 몇 년 유학생으로 왔다든가 주재원으로 왔다든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체류를 약간 하다 가실 분들 이런 분들의 의료보험 체계도 독일 원래 시민들하고 다 통합해버리면 이게 헷갈리기도 헷갈리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보험 체계에서 다른 풀링으로 관리 감독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디에 편입시켰어요? 사보험이죠. 왜? 아니 4개월 뒤에 갈 금방 사람들이야. 가실 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금방 가실 분들이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거기서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4개월 있다 갈 사람들 여기서 무슨 취업을 하고 뭘 하겠어. 우리가 그 돈을 전액 다 납부해 드리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전쟁 길어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머물 줄 알았으면 그때 생각 다시 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4개월이면 금방 끝날 줄 알고 선심을 있는 선심 없는 선심을 다 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4년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독일 재정이 진짜 매년 점점 어려워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요것 때문이고요. 최근에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00만 명 넘게를 무상으로 계속 가구당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네, 특히 화가 나는 게 독일 청년들이죠. 독일도 고령화가 돼서 나도 얼굴도 모르는 노인을 내 월급으로 3명씩 부양하고 있는데 요즘 독일 청년들은 예. 그런데 독일 전체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 먹여 살리는데 돈 내는 거 아니고 사실은 나만 돈을 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납세자니까. 납세자니까. 독일의 납세자가 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찬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양차 세계대전에 원죄가 있는 노인들은 저 사람들 품어줍시다 했고 본인들이 돈 벌어서 먹일 것도 아니면서. 아니면서 오히려 본인들 먹을 야. 것도 우리 청년들이 납부해주고 있고 세대 갈등이네요, 그게.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독일의 청년들이 이제 아버님 오늘 병원 가셔야 돼요. 지금 감기 기운 있어요. 해서 동네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오늘은 지금 안 돼. 오늘 안 돼요. 풀부킹이에요. 일주일 뒤에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위에 난민 한 가구 받아줬거든요. 새로. 그 난민 집에 그냥 뭐 파이 하나 구워서 이거 좀 드세요 하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저 지금은 병원 가야 돼서 제가 갔다 와서 먹을게요. 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병원 다 지금 풀부킹이라던데 아닌데 병원 난민 특별 라인은 있어요? 사보험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의료 수가가 더 좋으니까. 그건 수가가 좋으니까.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아니 나는 독일의 원래 국민이고 야. 쟤는 잠깐 온다고 해서 도와준 애인데 동네 의료진이 의원들이 사보험은 수가가 좋으니 그걸 먼저 부킹을 잡아주고 공보험 독일 시민들은 나중에 오세요 하고. 그렇겠네. 손님 접대도 이만저만이고 분수가 있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하겠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전혀 180도가 달라요. 어떻게 했는데요, 폴란드는? 일단 폴란드는 이 폴란드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독일이 110만 명 난민 받아준 걸로 공식 통계로 나와 있고 예. 폴란드가 99만 명 정도 나온 걸로 잡혀 있는데 폴란드도 비공식적으로 하면 100만 명 넘어요. 그렇겠죠. 비슷한 숫자예요. 예. 그런데 폴란드는 이 난민을 받기 전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완전 고용을 넘어 과열 노동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 나라?
맞습니다. 예. 폴란드는요, 유럽 전체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주요 도시인 포즈난이라든가 바르샤바 이런 데는 실업률이 1% 수준 내외밖에 안 돼요. 사람 못 구해서 난리였던 나라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을 넘어 과열 노동 시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요. 일단 공공일자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네. 공사, 공단 이런 공공일자리에도 아무리 구직 공고를 내도 사람을 못 뽑는 일자리 숫자가 6만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민간은 더 공식 통계가 지금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건설업 분야는 70% 정도가 인력 부족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T 분야는 한 명을 채용하는데 실제 몇 명 채용하려고 했었냐면 3.7명을 채용해야 되는 걸로 공고를 내면 4명 뽑는다고 하면 1명만 면접 보러 온다는 얘기네요. 한 명만 이제 간신히 채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물류, 운송, 자동차 산업은 이것보다 더 인력난이 심했어요. 갑자기 폴란드로 전 세계 공장들이 유럽 수출용으로 뭐 공장 짓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원래 유럽 안에서도요,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1.3 수준으로 대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걸 이미 예고받고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저출산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가 앞으로 이거 진짜 국가 없어진다 니네. 그리고 이렇게 일할 사람들이 줄고 그 중에서 혁신성 있거나 뭔가 여기서 내가 그냥 취업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업가 정신 발휘해서 뭔가 크게 해보겠다는 친구들은 국가가 자꾸 협소하고 국가가 자꾸 왕성하게 움직이지 않으니 미국이나 다른 서유럽 어디로 막 떠나는 거예요. 사실 근무 조건이나 그 급여도 더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가속화돼서 이거 진짜 폴란드 국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고마웠겠네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독일과 달리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 난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도저히 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임시 보호 조치라고 해서 일단 잠깐 대기. 캠프 난민촌. 잠깐 대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생각 좀 해보고 이걸 하면서 버티게 하는데 예. 폴란드는 가장 초반에 어떻게 했냐면 니들 여기서 그렇게 잠시 대기하지 말고 바로 일해. 우리가 다 취업시켜줄게. 그래서 취업할 수 있게끔 문호를 다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대접과 네, 진로와 인생 계획도 달라졌겠네요. 달라졌죠. 얼떨결에 그 나라로 간 걸 텐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자기 생업들이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일 텐데. 갑자기 피난 갔으니까 독일로 갈지 폴란드로 갈지 뭐 길게 회의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폴란드는 하여튼 독일과 달리 우리는 그냥은 안 된다. 우린 독일처럼 살림이 넉넉한 곳도 아니고. 예. 그래서 니들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건 안 되고 그냥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임시 보호 조치 이거를 빨리 풀고 어디든 취업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최근 폴란드 중앙은행하고 폴란드 국가개발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공식 통계가 나온 게 양쪽 다 똑같았어요. 폴란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그래도 재정 지원해주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구나 경제적으로. 세금 납부 금액이 더 큰 거예요. 가서 일하니까. 예.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 99만 명 정도 되는 이 난민들 중에서 80% 가량이 폴란드에서 지금 취업한 상태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 유럽으로 그럼 여러 곳으로 난민들이 갔을 텐데 폴란드형 정착국이 있고 가서 네. 일자리가도 있고 국민으로서 스며들기도 하고 그 나라 국민들도 웰컴이고 반대로 설명해 주신 독일형 정착국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는 일은 없고 눈치는 보이고 국민들은 슬슬 눈치 주기 시작하고 대접은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불안불안하고 그런. 네. 대표적으로 독일형 국가들 중에 또 한 곳은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10만 명 가까이가 왔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일랜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일랜드는 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도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춥잖아요. 예, 춥기도 하고요. 10만 명 가까이 오니까 이걸 수용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만 명의 난민을 전부 어디다 묵게 했냐면
아일랜드 내에 있는 호텔에서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전체 호텔 객실의 25%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점유해 버렸어요. 아이고. 그랬다가 이제 이 아일랜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큰 재정 부담이 됐겠죠. 그리고 호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일랜드 난민들에게 제값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정부가 일부 보조해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영업방해고 이게 뭐냐 이런 소리가 나서 아일랜드는 그 뒤로 우크라이나 난민 더 아일랜드로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난민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가버렸고요. 난민 모라토리움. 네. 야, 그 호텔에 묵게 한 것부터 보면 진짜 금방 가실 분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유럽이 아.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해서 오판한 거죠. 이거. 그렇죠. 오판한 나라들은 지금 체제 불안의 가장 큰 요소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1차적으로 꼽고 있고 그렇다고 갑자기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2부에서 또 자세히 또 다른 나라도 소개해드리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에너지 가격 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못 싸게. 받으니까 싸게 받게 해주려고 또 보조금 드렸더니 네. 이게 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의 여러 가지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야.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각 유럽 국가들로 가면서 어떤 나라는 아유 일손 부족했는데 감사해요라는 분도 있고 네. 곧 그런 나라도 있고 독일 같은 나라는 그냥 잠시 편히 머물다가 돌아가세요라고 해서 받았는데 3년째 계속 전쟁도 안 끝나고 예. 이분들 갑자기 뭐 일 시킬 것도 없고 예. 골칫거리다 예.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웰컴 파와 아유 이거 어떡하나 파로 나눠졌다는 뜻인데 네. 독일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전국의 호텔들을 잠깐 빌려서 난민들 받았다가 골치 아프고 네. 또 비슷하게 독일 같은 고민하는 나라는 또 어디 있습니까? 사실 독일 같은 고민을 하는 나라들은 나머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서유럽 국가들. 예. 왜냐하면 여기는 군비 지원한다고 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들보다 국민들에게 원래 자국 국민들에게 예. 복지 지출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국민들로부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는 국가에서 약속받았던 거 줄일 생각은 없다. 이런 엄포를 당하고 있는데 원래도 사회주의 원래도. 국가들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왜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느냐라는 원망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조금 남다른 길을 간 나라가 하나 있는데 네덜란드입니다. 네. 네덜란드는 이 네덜란드 연구소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인을 기반으로 우리가 일종의 실험을 한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전 유럽이 아니 네덜란드만. 네덜란드가? 네. 어떻게 했냐면요. 네덜란드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10만 명 좀 안 되게 받아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도착 즉시 노동시장에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만 별도의 트랙을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기존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들이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야 이게 우리도 일손이 조금씩 부족해지는데 이 일할 사람들로 난민을 채웠더니만 또 이게 사회적인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됐는데 네.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 난민과 달리 외관상이라든가 문화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 네덜란드인 거야. 네. 왜냐하면 같은 기독교 문명권이라고 그렇기도 할 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허용을 즉시 해줘보자 했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그 다른 일반 난민들 그러니까 중동이나 예.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난민들이 고용된 고용률은 10% 수준이에요.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고용된 비율은 70% 육박해요. 오. 그래서 이거네. 음. 결국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어떤 외적 이질감, 문화적 이질감으로 내가 일손이 모자라 죽겠는데도 아. 다른 지역 사람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사람 사실 채용한 거예요. 죄송해요. 와주셨는데 돌려보냈는데 네. 사실 못 뽑았지만 우크라이나 난민은 뭐 네덜란드어도 잘 못하고 뭐 프랑스어도 잘 못하고 하지만 얼추 외모 비슷하고 몇 마디는 영어든 뭐든 할 수 있으니 그래 너 와서 주방 일 좀 봐. 아니면 뭐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오히려 예. 서유럽 국가들 다른 데는 지원만 하고 뭐 인력도 아예 안 받았으니까요. 아까 네. 프랑스나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만 주고 뭐냐 이 소리가 대부분의 국가의 흐름인데 네덜란드만 서유럽에서 아주 독특한 실험을 했는데 이 잘한 것 같다. 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안 받았어도 됐었는데 한번 받아봤더니 오히려 괜찮았다. 취업도 잘 되고 예. 그동안 우리가 왜 외국에서 난민들이 오면 이분들은 취업이 안 되나 고민했는데 그냥 이건 문화적 거부감 때문이지 그분들의 스펙, 근로능력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었나 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는 그런 의미로 실제 정부가 실험을 일부러 한 건 아니겠죠. 네.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게 실험이 돼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예, 이게 앞으로 우리 이민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과 시사점을 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반영구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계속 살겠다면 허용해 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네덜란드에서 본의 아니게 비자발적으로 했던 사회 실험이 예. 문화적 차이나 외모의 차이가 너무 큰 나라 사람들은 이민으로 받으면 그게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크다. 우리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만 이민 받자, 난민 받자는 게 결론이 되어 버릴 수도 있겠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보고서에는 그렇게까지 쓰진 않았죠. 그 물론.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근데 사실 그걸 명시화하는 거는 부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은 또 뒤집어 말하면 난민들이 제대로 적응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뭔가 그 사회 시스템이나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은 잘 받잖아, 이거 봐. 라는 또 그런 이상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불편한 또 얘기가 나올 조금 수도 뒤집어서 있겠네요. 얘기를 하면 네덜란드인들이 문화적, 인종적 선입견이 있다. 이것도 자인한 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네덜란드처럼 정말 우크라이나 난민 덕분에 급한 불 껐네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다시 저희는 존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준의 나라가 또 체코입니다. 체코는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체코는 이 체코도 우크라이나 난민 전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체코의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에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했어요. 고용률이요. 91%예요. 와, 그리고 60세 이상의 그 고용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다 합친 게 보통 통계인데 그거 쉽지 않은데 진짜. 그렇죠.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갖다 쓰고 일 못할 것 같은 사람도 그 못할 이유가 뭔데? 뭐 예를 들어서 신체가 좀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죠. 15세에서 65세 사이 정도의 남녀들 10명 중에 9명이 일터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남녀 그렇죠. 포함해서 그중에서는 저 지난달에 출산해서 지금 힘들어요 등등만 빼면 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코도 사실 극심한 저출산 문제로 네. 이 나라도 유럽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사라질 나라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었던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체코도 그래서 체코도 그 실업률이 1%대였어요. 그런 이 체코에 갑자기 난민들이 이렇게 와준다니까 인구 1000명당 가장 높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체코입니다. 이 인구 1000명당 가장 높은 난민을 받아들였고 이 사람들이 체코 전역에 그 어떻게 보면 일정 못 구해서 난리인 곳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체코의 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평을 직접 했냐면요. 단연간의 그 추적 결과 예. 우크라이나 난민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쉽게 얘기해서 와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그럼 가신 분들이 원래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슨 일 하셨던 분들일까 생각해 보면 너무 다양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로 안 돌아가신 걸 보면 네.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와 김 과장 왜 어디까지 왜 아직도 폴란드에서 빨리 돌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장터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또 나라가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안 복귀를 안 하신 거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하던 직업도 차라리 여기가 나은데, 체코가 나은데, 내지는 뭐 네덜란드가 나은데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뜻이네요. 중요한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돼도 지금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예.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로 흘러들어가고 다른 뭐 지금 라트비아라든가 다른 데도 지금 체코랑 유사한 수준이에요. 예. 다 취업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속사정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예.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전쟁터로 나가야 되니까 난 그거 부담스러워. 전쟁이 끝나도. 그래서 안 가는 거지.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던 일자리가 더 괜찮지라는 분도 있겠으나 네. 아닌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 끝나면 내가 다시 우크라이나의 원래 직장이나 원래 내 그 가게로 돌아갔을 때 예. 그게 상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럴 있었을까요? 수도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가봤자 거기 폐허라서 장사할 것도 없고 내가 내 재산권을 주장할 만한 뭔도 남아있는 것도 없어. 나는 그냥 우리 여기 취업도 했고 나 이 사장님 밑에서 벌써 3년째 일하고 있는데 네. 나쁜 조건도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우크라이나보다도 연봉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냥 우리 애도 여기서 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될 이거 가능성이 되게 굉장히 뭐 높아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고민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 이슈인 것이 예. 그럼 그걸 좀 뒤집어 말하면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트리거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그 유럽의 여러 나라로 가서 일자리를 찾게 되는 비자발적인 이동이었으나 네. 각국의 각국의 상황이 그랬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그 동네 가서 일하니 그쪽에서도 웰컴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네? 라는 상황이었다면 네. 사실은 전쟁이 없었더라도 자발적으로 나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폴란드 가서 일할까? 라고 해서 이동을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오로지 그 경제적인 선택으로만 보면 그랬던 상황인데 아유 옆에 그래도 나라를 어떻게 바꿔. 그렇죠. 뭐 그런 부담 때문에 안 해서 예, 맞습니다.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직업을 못 갖고 있었다. 서로. 뭐 최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원래 생각도 학교 들어요. 선생님이나 뭐 더 좋은 직업으로 있다가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건설 노동 현장이나 예. 아니면 농업 현장이나 요식업이라든가 보건의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3D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예. 체코인들이 원래는 선호하지 않는 좀 험한 일이라고 불리우는 거에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서 대거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 중에서는 원래나 우크라이나에선 대학 교수였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있고 수 있죠. 뭐 있잖아요. 그래서 최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테코 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건설, 농업, 요식업, 보건, 의료 등의 섹터는 우크라이나 근로자 없이 우리 체코는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자, 그러니 이런 거죠. 지금 말씀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살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네. 있었겠죠. 아니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우크라이나 직업 있는데 뭐 했는데 반강제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외국에 나와봤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몇 사람들은 원래 나도 나갈까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까 잡이 있어서 난 계속 있을래. 있을 수 있고 예. 비자발적으로 나왔지만 나쁘지 않아. 그러네.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난 돌아가고 싶은데 거기 가게가 다 뭐 망가졌어. 뭐 난 그랬을 이제 수도 갔을 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바꾸고 있네요. 그게 그럼.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 단기간에 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네. 체코나 폴란드나 라트비아나 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 저 안 가셔도 안 가시면 되는데 좋겠는데요? 안 가셔도 돼요. 이런 지금 아마 추가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예 우리 국적을 들여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폴란드는 같은 슬라브계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 언어는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적응이 굉장히 빠르셨대요. 바로 옆 나라 보니까 언어치기도 비슷하겠죠. 뭐 그래가지고 분명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계통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유용했나 봐요. 우리도 몽고에서 오신 분들 한국에 정착 잘하시잖아요. 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쪽 나라들은 지금 바로 그런 형태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부 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일 같은 나라예요.
갑자기 그렇게 무슨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척 하다가 기간이 좀 오래되니까 이제 너희들 나가 하기도 그렇고 그렇고 갑자기 이제 와서 이래라 하기도 애매하고 애매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일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무상 급여 이런 복지 혜택만 아유 받느냐? 그냥 일단 쉬고 계세요라고 했냐?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독일에 왔더니 독일의 복지 시스템이 너무 안락한 거예요. 여긴 굳이 일을 안 해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예. 그거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때문이 아니라 네. 애초부터 독일의 복지 시스템이 네.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일 국민들조차도 이미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 안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복지가 좋았던 거죠. 근데 네덜란드처럼 예. 별도의 트랙으로 너희는 즉시 입국 가능하게 허용해 줄 텐데 대신 바로 일자리 노동시장 가야 돼. 네. 알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돼. 이런 옵션을 줬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건 수당은 독일 국민만 주는 거지 우크라이나 국민한테는 못 드립니다. 그렇죠. 아니면 일단은 수당을 일하셔야 돼요. 받으려면 일을 하셔야 돼요. 라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유럽에서 이러면 이제 유럽의 지형과 이 정도 되면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어느 나라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 100만 명이 거기 영구적으로 살기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예. 그다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온전한 신분을 보장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겠죠. 난민이 아니라. 가족들 다 데려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폴란드 국적을 갖게 되거나 체코 국적을 갖게 되거나 그렇겠죠. 네덜란드 국적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전쟁 끝났는데 판단하겠죠. 야, 이거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 뭐 이탈리아로 간 사람, 뭐 저 프랑스로 간 사람 다른 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받아주는 데가 체코래, 네덜란드래, 아니면 저 폴란드래. 거기 우리 사촌형이 있어. 오래. 또 이합십산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기죠?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갈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신분을 얻을 겁니다. 국적을. 그러겠죠. 예. 그 다음이 뭘까요? 정당을 만드는 거죠. 100만 명이 모였는데 정당화를 안 한다고요? 뭐 당장에 안 해도 곧 하겠죠. 그렇죠. 비례대표로 우리도 원내 몇 명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이제 우리 필요 없어질 때 우리 또 터스할지도 몰라.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의 제2의 조국이야라는 생각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게 지금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기존의 국민들은 또 난민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네. 잃지까지 않았어도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많이 채워지면 사장님이 나를 대하는 눈빛 자체가 또 달라졌음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회사에 다녀주기만 하면 좋아 김대리 하던 눈빛이 김대리 내보내고 저 새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 좀 써볼까 하는 눈빛을 당연히 갖게 되면 불편도 하죠. 그래서 최근 유럽에서요 있었던 선거들 중에서 선거가 있었던 나라들은 전부 극우 정당들이 다 원내에 진입하거나 수권 정당이 돼버렸어요. 극우 정당이 주장하는 바가 뭔데요? 뭐였는데? 바로 난민 안 받자. 그리고 친러하자. 그리고 왜 우리가 유럽이란 이름 아래 단일 대우를 해야 되는데 자국 이익 우선주의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해요. 대표적으로 자세히 국가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전후 최초의 극우 정당이 제1당이 됐어요. 2024년 9월 달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극우 자유당이 28.8%를 득표해서 제1정당으로 올라갔고요. 28% 넘버 원이 됐다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다당제가 엄청나게 당이 많거든요.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28%면 진짜 많이 얻었네요. 많이 얻은 거예요.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 하는 정당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1위를 했던 건 이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왜 쓸데없이 난민 받았는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죠. 그리고 우리 독일도 연정이긴 하지만 극우 정당이 지금 수권 정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다 원래 국민들 중에서 특히 약간 젊은 계층, 세금 납부 많이 하는 계층들하고
청년들,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선택지를 하게 됐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분명 사회적 기여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다 동의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저 친구들까지 없었으면 내가 임금 교섭력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PVV라고 하는 자유당이 2023년 11월 총선에서 37석을 얻어서 네.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게 기존 의석의 2배 이상을 얻었어요. 이 정당은 예전부터 반이민, 반이슬람 이걸로 아주 극단적인 자국 민족, 자국 우선주의 이걸로 있었던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만명 시청도 받지 말자 이런 걸 지금 제시하고 있고 부르카 아무리 네 종교적 자유가 있어도 우리 이 네덜란드 안에서는 부르카 안 돼. 너무 티내지 마. 티내지 마 이런 거. 그리고 이슬람 기도 방송 이거 다 금지시켜 주세요. 왜요? 기도 그 방송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EU 자유 이동 자체를 탈퇴하자. 우리끼리 살자. 왜 유럽을 한 나라처럼 합쳐놨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독일도 정확히 보면 이게 우크라이나 난민 때문에 극우 정당이 수권 정당의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확인되는 게 이 지금 이 정당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냐면 동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쪽, 독일에서 동부 네, 쪽. 네. 그쪽들이 지금 이 정당 더 그렇겠네요. 더 많은 테니까 나는 그렇죠. 가까우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청년층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금 많이 납부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서 이렇게 지금 극우를 선택하게 됐고요. 뭐 아이고. 프랑스랑 이탈리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들이 모두 이제는 뭐 이탈리아도 노동력이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는 극우 정당이라는 멜로니가 이미 정당의 그 수권 정당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극우 성향스럽게 남이 안 받겠다. 최대한 우리 뭐 신경 안 쓰겠다. 예. 이렇게 해서 그걸로 계속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정치인들의 슬로건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저 얘기 대놓고는 못해도 미안하니까 그래도 내심은 저게 맞아. 그러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 포인트겠네요. 보통 우리도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구호라는 게 네.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거는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군정종식 합시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요즘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북 통일이 슬로건인 정치인도 되게 드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그닥 뭐 가려워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 슬로건은 안 꺼내니까 거꾸로 이런 슬로건들을 내놓으면서 당선되고 지지율 올라간다는 건 그게 그 국민들이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내심으로는 진짜 이제 그만 가셨으면 좋겠다 난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방증이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불편한. 그래서 유럽의 지식인들이 이걸 되게 걱정하는 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극우 정당이 탈악마화에서 성공했다. 옛날에 극우는 아 악마야 너희들은. 예,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 뭐 거의 나치 그런 뭐 이런 쪽이었는데. 수준으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너희는 기본적인 윤리 의식도 없니? 인간도 아냐 너희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예, 라는 그렇죠. 인식이었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가치 판단이 형성되면 웬만하면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단추인 탈악마화를 성공했다는 건 이 다음부터는 날개를 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의 본능과 내지는 속마음을 잘 저격을 하긴 했으니 그렇죠. 껍질만 그리고 깨면 이제는 국민들이 내심은 저들의 말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게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 꺼냈는데 원내 들어오고 수권 정당까지 되고 야 우리 다 아무도 극우 저기 안 찍었다고 했는데 쟤네가 어떻게 일당이 된 거야? 다들 속마음은 저거였네. 다 저거였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슬슬 스스럼 없이 그걸 얘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어느 국가에 어느 극우 정당은 우리도 브렉시트 하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앞서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미래의 모양이 굉장히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극우 정당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요. 이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게 방금 제가 열거했던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뭐 다른 많은 극우 정당들의 공통적인 패턴, 공통적인 지향점이 반이민하자. 그다음에 친러시아하자. 우리 경제 좋았을 때가 언제냐? 러시아 에너지 갖다 썼을 때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굉장히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큰 지지 기반이 청년층의 니즈를 정당 강령에 더 집어넣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더 넣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를 촉매제로 활용하자. 왜냐하면 지금 주류 정당들, 기존의 주류 정당들이 했던 게 다 이 지경을 만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원래 EU에서 탈퇴하자고 했던 내 말이 맞죠. 이민 받지 말라는 내 말이 맞죠. 그리고 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약속했던 복지 줄여야 된다는 거 제 말이 맞죠.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죠. 네. 이걸 굉장히 지금 유럽의 모습을 크게 바꿀 중요한 변화입니다. 각자 도생 이기주의 이런 거는 사실은 입 밖에 잘 꺼내면 미안한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꺼내도 되는 분위기가 되면 정책이 어떻게 될지 참 가늠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은 웃고 있는 체코와 폴란드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그 폴란드와 체코의 인구 구조는 네. 노인들의 비중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고 그랬겠죠. 이주해온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선 젊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었을 테니 그랬겠죠. 거기 정착하고 이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여기서 정착해서 정당까지 만들면 그 말은 체코가 사실상 우크라이나 된다라는 말하고도 비슷하네요.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될지 모르는 모르겠네.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재건 후에 우크라이나 모습이 야, 저 나라는 돌아가서 살만한 나라가 이제 아니다라고 했었을 땐 체코가 우크라이나화 된다? 아니면 폴란드가 일부 우크라이나화 된다? 이걸 계속 폴란드 사람들은 웃을지 야, 어떻게 될지 이게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뭐 러시아가 영토 얼마나 뺐냐 이 문제가 아니군요 지금. 뭐 그건 군사 전문가들이 고민하실 분이하고 저는 뭐 그런 게 아닌 분야라서 다른 쪽에 결로 봤는데 유럽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올해 올해는 물론이고 2026년에도 두 나라 전쟁 쉽게 안 끝납니다. 네. 러시아도 양보할 이유 없고 유럽도 양보할 이유가 없고 우크라이나도 뭐 몸은 피곤해도 뭐 입지도 별로 없고 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 이게 유럽을 진짜 많이 바꾸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일자리를 잡았을 때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럴 때 의외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네. 전화 박정호 교수님도 그러니까 네. 좀 이제 다른 방송국 같은데 가서 다른 나라 같은데 가서 일해 봅시다. 혹시 왜 자꾸 저를 어디 보내려고 거기가 더 하세요?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자 역시나 박정호 재밌는 또 주제였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역시나 박정호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